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속 정전기의 양도 늘어난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에 비례해 현대인은 항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그 영향으로 암을 비롯한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크게 늘고 있다. 사실 스트레스와 체내 정전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설명하겠다. 자율신경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지만 눈에 띄는 이상을 발견치 못했을 때 의사는 자율신경 기능이 이상, 과거의 자율신경 실조증 이란 병명을 붙인다.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원인도 치료법도 모릅니다. 란 말이나 매 한 가지이다. 하지만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란 이름 자체는 틀린 구석이 없다. 그 증상들 대부분은 지속된 스트레스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신경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불수의 기능을 제어하는 신경이다. 손이나 발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하지만 심장의 고동은 내 맘대로 속도를 올리거나 늦추지 못한다. 유나 장 같은 내장 역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순환, 호흡, 소화, 발한, 체온 조절, 뇌분비, 생식, 대사 같은 기능이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 자율신경 이상을 일으키면 안정된 상태에서도 심장이 세차게 뛰거나 갑자기 땀을 흘리거나 과호흡에 빠지거나 몸이 달아오르거나 잠을 자지 못하거나 한다. 공황장애라 불리는 심신증도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교감신경은 몸을 흥분시킨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이완 상태를 만든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얕고 빨라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한다. 산속을 걷다가 곰과 마주친 장면을 상상해보자.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때 심장은 쿵쿵쿵 뛰고 호흡은 빨라진다. 공포로 머리카락이 쭈뼛선다. 싸우거나 도망칠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한편 부교감신경의 예로는 온천에 들어간 사람들이 휴 하고 길게 숨을 내쉬는 모습을 떠올리면 된다. 심박도 느려지고 잠이 솔솔 온다. 이때가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선 이완 상태이다. 우리 몸은 아침에 눈을 뜨면 교감신경도 같이 깨어나 긴장감 속에 일을 하고 저녁부터 밤 동안에는 부교감신경의 영향을 받아 잠들 준비를 한다. 나는 새벽 5시까지 연구를 하다가 아침에 자는 생활을 25년이나 계속 해왔다. 그래서 그 리듬이 몸에 익었다. 하지만 이는 나만의 특수한 스타일일 뿐 일반인에게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서 호스 끝을 꽉 눌러 쥐면 세찬 기세로 물줄기가 쭉 뻗는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의 혈관은 꽉 진 호수 상태라고 보면 된다. 흐름이 거세진다. 유속이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다. 즉 혈액과 혈관벽 사이의 마찰이 갑자기 커지면서 당연히 정전기의 양은 늘어나게 된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혈관 내부는 매우 큰 마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완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정전기가 발생한다. 현대인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산다. 아침에는 미는 많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 혹은 등교하고 낮에는 회사나 학교에서 일 혹은 공부를 하느라 긴장하고 저녁에는 늦게까지 잔업이나
야간 학습에 시달린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내내 이어지는 것이다. 하루 종일 긴장 상태로 있다 보니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긴장을 풀지 못해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정도면 대량의 체내 정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봐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생활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이론을 책에서 본 적이 있어. K는 정말 아는 것도 많다. 그 이론은 림프구와 자율신경의 관계를 밝힌 나가타 대학교 이보 도루 교수 학설인데 정전기 측면에서 봐도 스트레스는 건강의 큰 적이 확실하다. 몸속의 정전기는 지방에 쌓인다. 조금 어려운 내용까지 설명했는데도 K의 체내 정전기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K의 얼굴이 시뻘개진 이유는 술 때문만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어느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체내 정전기만큼 재미있는 주제도 없다. K가 바로 그 단계에 도달한 듯 보였다. 독자 여러분도 K처럼 뒷얘기를 궁금해하시면 좋겠다. 몸속에 정전기가 쌓인다고? 아직 모르겠어 라고 의심하는 분은 조금만 더 참고 읽어주시면 한다. 얼마 안가 K처럼 열정 스위치에 불이 들어올 테니 말이다. 이제는 혈액의 흐름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한 정전기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정전기는 문자 그대로 조용한 전기, 즉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가리킨다. 소위 도선을 흐르는 전기는 움직이는 전기이므로 통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전기는 절연체에 쌓인다. 절연체라. 우리 몸속에서 전기가 통하지 않은 건 뭐가 있을까? K가 진지한 얼굴로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초밥 하나를 집어 우물우물 씹더니 말한다. 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비가 와서 생긴 물 웅덩이에 전깃줄이 늘어져 있으면 절대 그 물에 몸이 닿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 웅덩이에 발을 딛기라도 했다간 확실하게 감전된다. 그 말인즉슨 물은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100%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K의 말은 정답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에는 다양한 불순물이 섞여 있다. 더욱이 인간의 체액에는 각종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통해 전기가 흐른다. 그러므로 물이 절연체라 하는 K의 대답은 틀렸다. 그럼 뭐지? 몸속에도 잔뜩 있는 게 있잖아. 나 같은 배불뚝이 한테 엄청 많지. 여기까지 말하면 짐작이 갈 것이다. 그렇다. 지방분이다. 지방이 글리세린은 지방이나 글리세린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런 물질을 절연체라고 한다. 체내에서 발생한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차곡차곡 쌓인다. 배 주위의 지방, 특히 내장에 쌓인 지방은 매우 위험하다.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K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그 말은 그럼 옳거니?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조심하라는 말이지. 정전기가 복부지방에 잔뜩 쌓이니까 지금까지 대사증후군이 왜 나쁘다는 건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그럼 자네도 위험하잖아. K는 이풍당당한 내 배로 시선을 던졌다. 알고는 있는데 말이야. 나는 웃음으로 얼버무렸다. 대사증후군인 사람은 일반적으로 체중도 꽤 나가기 때문에 심장에서 내보내는 혈액의 양도 많아져서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즉 정전기 자체의 발생량도 늘어난 데다 지방에 잔뜩 쌓이기까지 한다. 몸에 좋을 리가 없다. 대사증후군이 나쁘다는 이유가 정전기 하나만은 아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건 맞다. 체내 정전기의 위험성을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신경을 써야겠다고 잠시나마 반성한다. 정전기가 몸속에서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그때마다 몸 밖으로 흘려내기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문제는 정전기가 축적될 때다. 다시 말하지만 정전기는 지방이나 글리세린에 쌓인다. 지방은 배 주변을 비롯해 우리 몸 전체에
존재한다. 일례로 적혈구나 혈관벽의 세포에는 지방과 글리세린 양쪽 모두 대량 함유되어 있다. 혈류 때문에 생긴 정전기는 접지나 미네랄로 중화되지 않는 한 적혈구의 세포막과 혈관벽에 차곡차곡 쌓인다.